이번 주 종자독서 61번째는 늘 공부처럼 하던 독서에서 벗어나서 독서의 쉼표 같은 의미로 반고우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19세기의 천재적인 화가죠. 고우 이야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우에게 화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마음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생 테오와 고우의 그림을 전략적으로 마케팅해서 세상에 알린 요한나 봉허, 그러니까 고우에게는 제수씨이고 테오의 아내입니다. 제가 고우에 관해서 읽은 책이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반고우 영혼의 편지이고 이번에 읽은 반고우 마지막 70일이라는 두 권인데요. 이 책은 다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고우 영혼의 편지에서는 37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늘 고독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반고우 마지막 70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 반고우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우편 배달부 롤랭의 월급은 당시 135프랑으로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반면 반고우는 동생 테오로부터 200프랑을 받아서 혼자서 생활하는 부르주아에 가까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독한 가난은 아니지만 지독한 고독에 시달린 건 맞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요절한 천재 화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존재합니다. 천재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면 안 되고 절대 고독자일 것이고 지독한 결핍이 있을 거라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반고우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목사 아버지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납니다. 이 집안은 목사가 아니면 미술 판매상으로 비교적 부유했고요. 독서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비교적 지적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1853년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강제 개항을 맞이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조선시대 500년 27대 왕을 가진 우리 역사는 세계관을 바꾸려 했던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고 어린 순조를 앞세운 순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세계 역사를 우리나라에서만 거꾸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4대 왕인 헌종 역시 순정왕후의 수렴청정 안에 들어있었고, 안동 근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우리끼리 다투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고우는 집안이 미술상을 하는 덕분에 자연스럽게 팔이 구필 화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그리 인정받는 인물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직장에서 잘린 고우는 종교에 심취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을 준비하지만 불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광산촌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목사를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구원하는 길은 화가가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과격한 그는 사람들과 늘 불화를 일으켰고, 무엇보다 사랑과 연민을 착각해서 이상하게도 어려움에 빠진 여인들에게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의 여인, 즉 매춘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시엔이라는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함께 살아가는데요. 고우의 이런 점이 어머니에게도 동생 테오에게도 여간 속을 썩이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연민의 감정에 매번 마음을 점령당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나 사용 설명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전형이죠.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우는 남프랑스의 아르르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가 밤의 카페 테라스 그림이 대표적인데요. 이때 화가 공동체라는 것을 구성하고 테오에게서 오는 매월 250프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갱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향이 너무 달랐던 그들은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요. 고갱과 생활한 지 2달 만에 고갱이 고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동생에게 빌부터 사는 주제에 어쩌면 고우로서는 가장 아픈 데를 찔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고우는 면도칼을 들고 고갱을 위협했으며 놀란 고갱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요.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자른 고우는 사창가에 나타나서 라첼이라는 매춘부를 불러내서 스스로 잘라낸 깃볼을 전해주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의식을 잃고 맙니다. 이튿날 경찰에 발견된 고우는 정신병원인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몇 해 전에 남프랑스 아르레 생레미 병원을 갔었습니다. 죽은 고우가 여전히 작은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레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고우는 이제 다시 프랑스 북부 도시인 오베르로 가게 됩니다. 동생 테오는 끊임없이 형을 챙겼고 파리에서 1시간 떨어진 오베르의 가세라는 의사에게 형을 돌보게 하고는 고우는 이곳에서 마지막 70일을 비교적 평온하게 보내게 됩니다.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가 있는 밀밭, 오베르의 숲 등 70일 동안 7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림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우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요. 수많은 붓터치를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불안을 막기 위한 고독한 노동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37세의 나이로 권총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고독하고 불안한 사내의 위태로운 생을 바라보는 일은 안타까웠지만 묘하게도 그의 그림은 영혼을 위로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우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첫 번째는 동생 테오입니다. 고우보다 4살 아래인데요. 젊은 나이에 파리의 부스 발라동이라는 화랑의 한 계열사의 총 책임자로 일할 만큼 능력 있는 미술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는 형인 고우를 위해서 매달 생활비는 물론이고 형의 보호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 비렐 반 고우로 지을 만큼 형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고우와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화가로서의 형을 책임졌고 형이 자살한 뒤에는 고우의 그림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테오는 마지막 에너지를 모아서 자신의 아파트나 이웃인 탕기네 아저씨 집을 중심으로 고우의 그림 전시회를 열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서야 요절한 천재 작가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테오는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병세가 악화되자 고향인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병원에서 33세의 나이로 떠나게 됩니다. 병원 기록에 의하면 그의 병명은 유전 만성 질환 과로 슬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형 고우와 함께 슬픔의 운명적인 동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이제는 1살이 됐을 때 28살의 아내 요한나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고우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든 중요한 인연 두 번째입니다. 요한나 봉허. 네덜란드 출신이고 부친이 보험회사 설계사였고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26세 때 테오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1년 만에 시숙인 고우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또다시 1년 만에 남편 테오를 잃은 28살의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운명에 점령당하지 않고 반고우의 예술적인 가치를 알아내고 남편 테오의 회사에서 나온 800프랑을 들고 고향인 네덜란드 부소 마을이라는데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위해 하숙을 시작하지만 평생 빨래나 청소하는 기계로 살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정신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테오는 내게 예술 세계를 가르쳐 주었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내게 아이 말고 또 하나의 거대한 유산을 물려주었다. 바로 빈센트의 작품이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세상에 보이고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이것이 요한나의 삶의 숙제였습니다. 요한나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테오와 고우의 편지를 날짜별로
재배열하고 이 일은 고우가 편지를 쓸 때 날짜를 쓰지 않은 습관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고우와 태호의 편지를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면서 먼저 책으로 네덜란드에 고우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우의 작품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술 공부를 했고 미술계의 인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사망하고 10년 뒤인 1901년에는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코엔과 재혼을 하게 되고요. 코엔과 첫 번째 고우 특별 회고전을 열면서 네덜란드의 미술계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종종 미술 상인과 평론가,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미술에 대한 무지를 비판받고는 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있던 요한나는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고요. 그 결과 반고의 작품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1914년 요한나가 52세 때 이때 네덜란드에 있던 테오의 무덤을 프랑스 오베르에 있는 고우 옆으로 보내는 장례를 다시 치르게 됩니다. 요한나는 62세 때 파킨슨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고우도 중요하고 태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우의 예술성을 알아차리고 마케팅을 잘한 요한나 덕분에 고우는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리에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천재화가의 요절이라는 마케팅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어느 만큼일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이사를 해야 했던 젊은 미망인인 요한나에게 헐값에 팔려고 하는 프랑스 미술상이 왜 안 많았겠어요. 하지만 꿋꿋하게 고우의 작품을 네덜란드로 옮겨와서 미술 가격을 내리자는 많은 사람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르는 가격만 고집한 요한나는 고우를 가장 고우답게 만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천재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자독서 62 나데리고 잘 사는 법 구독자님들 질문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종자독서 60번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